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충원 후보자님께서 공고 내시고 하시겠지만 저희들 따로 하는 행사들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울러서 5월 달에 있을 정기총회에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에 서해부분 대통령상 수상하셨습니다. 중국 산동예술대학교 특빈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고요. 문화재청 전문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작년이네요. 작년부터 한국 서예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저기 그 학교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논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은 국제 논문 봤는데요. 제가 이게 한자가 약해서 다 읽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첫 번째는 중국 문화학회, 중국 홍보학회, 중국에 가서 아마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동경학예대학이라고 해서 일본과 함께 연구하시고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이제 아시는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조예가 좀 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시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했었던 그 전시회 제목은 군자의 리더의 길. 시죠. 지휘어야. 고맙습니다. 제가 가르칠 건 없고 제 분야에 좀 특수한, 좀 희귀한, 접하기 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제 분야에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강의이다 보니까 제목은 인문학적 예술 감성이라고 분양을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냥. 그리고 쓰기 미학은 제가 이제 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참 졸린 시간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시를 한번 했는데 도록을 제가 넉넉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내리마침이라도 하나씩 들고 가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자료가 많아서 제가 많이 건너뛰겠습니다만 시간은 1시간 안에 딱 하도록 제가 타이머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가도 하셔야 되니까. 전통시대의 쓰기예술, 그리고 현대 요즘 어떤지, 그 다음에 제 작품을 위주로 이런 융합을 하는 그런 작업들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예 하신 선생님들 계십니까? 제가 그냥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예 수업 있으셨죠? 네, 저 역시도 80년대 초에 학교를 다녔는데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미술교과에 1년에 4시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는 어린이 또는 전시회들, 요즘 아직도 지금 저렇게 이런 이제 희호 대회라고 그러죠. 사생대회처럼 이렇게 과거 시험을 제안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완전 한자인데 또 더 어려운 한자입니다. 혹시 모르시겠죠? 혹시 아는 글자 한자라도 있으십니까? 네? 인생, 무상, 천하태평. 이야, 선생님, 우와, 80점. 와, 대단하십니다. 이야, 이걸 읽으시네요. 푸 이렇게 읽는데 사람들. 인생, 무상이 아니고 인생, 장수. 네. 천하태평. 8개 중에 6개 맞추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안목이 대단하신데. 이 작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중국 작가 작품인데 제백설이라는 유명한 서화가입니다. 이름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목수하다가 서화가로 전향한 근대의 아주 유명한 서화가인데 725개 경매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죠. 중국의 피카소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서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재백석의 작품 이런 12폭도 또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질러보세요. 선생님. 네, 1,000억이 넘었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네, 이야, 1,000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 할까요? 우리나라 글씨. 네, 이런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사화가 있어요. 이런 게. 네. 뭐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 정도 할까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중국은 1,000억 하면 우리는? 100억? 10억? 네, 10억도 안 해요. 저희 이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첩인데 너무 안타깝죠. 제가 하는 분야가 이렇게 국학 전통 이쪽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7억 5천이네요. 그래도 그림은 조금 높아요. 이게 경제정선이라는 화가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첩인데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보시면 앞면이 태계 이항 선생이죠. 뒷면이 태계 이항 선생의 도산서원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태계 선생이 여름 휴가 때 보내시던 그쪽인데 이게 1,000원짜리 뒤에 그림이 정선 그림입니다. 예, 이 첩은 34억 원 정도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돈 얘기하니까 체할 것 같은데 진짜. 네. 네, 이렇습니다. 도산서원에 이제 그 건너편 보면 이 섬이 바로 옛날에 그 섬이고 경제정선의 그림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아, 이건 아시겠죠? 누구 글씨 같아요? 네, 이렇게 손 보면 아시겠죠? 네. 요 경술년에 3월에 여순옥중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 글씨를 많이 썼어요. 몇 점 남아 있는데 이거를 안중근 선생님 글씨는 뭐 돈으로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에 19억에 19억 5천만 원에 그러니까 서예가나 예술가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의 뭐 탑에 해당되는 글씨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거 이제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뭔가 있어 보이죠? 얼마였을까요? 최신판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롯데백화점 소공동 지점에 엘리베이터 평생 무료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얼마일까요? 회장님 얼마 정도 할까요? 글씨가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얼마 정도 질르세요? 뭐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에요? 200억! 네, 200억 낙찰하겠습니다. 네, 네, 제 작품인데요. 네. 300만 원 재고품입니다. 200억에 사신다고 하시는 거죠? 회장님? 오늘부터 적금 드셔가지고 제가 죽기 전에 200억 타내겠습니다. 네, 제가 300억 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제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대통령상도 이렇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노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상이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장관 상장 표창은 다 수기로 씁니다. 제 제자가 저기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큰 상 받으시면 이 글씨는 제 제자가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자관, 한석봉처럼 임금의 명을 받아서 글씨를 쓰는 관직입니다. 쓰기 예술의 전통적인 인식. 우리 쓰는 서예라는 것을 제가 쓰기 예술로 좀 바꿨습니다. 문자를 그런데 항상 옛날 사람들은 고결한 정신과 마음을 담아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소인배들이나 이름이 없는 명성이 없는 사람들은 300만 원도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글씨도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 서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자는 우리 글서자입니다. 글씨 쓴다는 서자. 요즘 다 글씨 안 쓰죠, 잘. 근데 옛날 글씨 쓸 때 글서자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옛날 글자인데요. 이 붓입니다. 세로 읽은 붓이고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손입니다. 그 다음 밑에는 칠할도자인데요. 붓은 손을 잡고 뭔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이제 글서자로 바뀌었는데
가로액 5개가 바로 손가락이에요. 그 다음 세로액은 붓이고요. 밑에는 무슨 글자죠? 혹시? 날일자 비슷한 가로왈자입니다.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왈자입니다. 붓을 잡고 뭔가 말하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입 다물고 그냥 글씨로 뭐 이렇게 씀으로써 뭔가 말하고 표현하고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마음의 소리고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 그 사람 글씨에서 좀 훌륭한 사람인지 조금 소인배인지 그런 것들까지도 판단했다. 이게 옛날 사고입니다. 요즘은 글씨를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옛날에 글씨가 바르면 마음이 바르면 글씨 바르다. 뭐 이래서 서예학원 옛날에 그 자녀분들 이렇게 정신 좀 산만하고 이러면 서예학원 많이 보내죠. 그죠? 저희 분야가 그렇습니다. 치료가 워낙 필요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글씨를 바르게 쓰면 또 마음도 고쳐진다 이런 치유 효과가 있는데요. 옛날에 당나라 송나라 때 과거 시험 있을 때 조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서판 그랬죠. 신체, 말, 그 다음에 판단력, 사고력, 그 다음 글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글씨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언어 전달의 도구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봐주세요. 그래서 글씨는 같은 것 뭐와 같아? 그 사람 학문, 재주, 뜻과 같으니 총체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과 같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안중근과 함께 이렇게 평가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붓글씨 뭐 붓을 글자 몇 자 쓰는 건데 하지만 저희 분야는 저희 분야대로 나름 심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심학이라고 합니다. 마음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자를 쓰는 것은 뜻을 쓰는 것이다라고 이제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 글씨하고 이한용 글씨가 있어요. 근데 예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면은 뭐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안중근 의사의 글씨보다 예술성은 이완용 글씨가 훨씬 좋습니다. 예술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완용 글씨도 그 경매에 가끔 나와요. 나오면은 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이제 낙찰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들 사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글씨인데도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자꾸 경제적 값어치를 말씀드려 죄송해요. 자, 그래서 글씨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쓴다는 것이다. 저는 얘기를 하고 글씨를 그냥 유치하지만 인정하시는 범위 내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지 식사가 소화가 그나마 좀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삼국의 서예 명칭이 중국은 서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혹시 뭐 이렇게 출장을 가시거나 학회를 가시면 중국 사람들 수화 그래서 서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전통 법에 대한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뭐 다도, 검도, 유도, 화도 다 사무라이 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서도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는 서예라고 하게 됐습니다. 저 예가 예술 예자로 여러분들 뭐 예술대학, 예술가 할 때 예자로 알고 계시는데 옛날에 공무원 시대 때 예학, 사어, 서수라는 6가지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비가 되기 위한 덕목이었습니다. 말 타고 활 쏘고 예의와 그다음 음악을 알고 그다음에 글씨를 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따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서예가 하면 혹시 이쪽 분야 아시는 분 있으세요? 왕이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중국 사람입니다. 혹시 한국 서예가 아세요? 추사 김정희 그러면 이제 다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추사 김정희 다 아십니다.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한석봉도 있잖아요, 그죠? 네. 혹시 여기 청주한씨 계신가요? 선생님들 중에 경주 김씨는 계세요? 경주 김씨. 선생님 경주 김씨. 네, 네. 추사 김정희 후손이시군요. 네. 한석봉 같은 경우는 원래 저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집안이 어려웠죠. 그래서 석봉 그러면 우리 다 아시는 어머니 그죠? 떡서는 어머니 그렇습니다. 요즘 한석봉 어머니 바뀌었어요. 한번 보세요. 무관심한 한석봉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 언제 나갔다 왔니?
바람둥이 한석봉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 너는 김석봉이다. 제가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미드림 치과 누구 원장님 계세요? 자,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불 끄고 잘 쓰는데 이 미백을 잘해가지고 밝아서 이렇게 떡을 잘 쓰는데 이 치과 선전입니다. 밝고 건강한 미드림 치과 어디신지 제가 제일 궁금한 치과입니다. 근데 한석봉 어머니 떡 얘기는 사실은 역사에 없는 전기로 이제 만드는 픽션입니다. 그때 이제 한석봉 어머니 떡썰기 대회도 있어요. 어머니 글씨 옆에는 글씨 쓰고 떡 썹니다. 이게 가평에서 하는데요. 한석봉이 개성에서 태어났는데 선조의 눈에 들어서 왕의 사자관이 됩니다. 임금이 시키는 글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중에 가평에 지금이야 강촌이지만 깡촌에 웰빙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가평 군수로 갔어요. 그래서 가평의 마지막을 말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평은 뭐 문화인물 없으니까 한석봉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자리 잘 보고 죽어야 된다 이게 한석봉도 그렇습니다. 자, 한석봉이라는 분은 사자관이시고요. 호가 석봉이고 이름은 한호였습니다. 이런 건 뭐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너무 잘 썼죠.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분이 글씨를 쓴 것이 조선시대 때 교과서로 편찬됐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같은 경우는 서원에 교과서로 이제 가는데 석공 글씨를 갖다가 판각을 해서 찍어서 전국 서원에 보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다 옛날에 뭐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 복사기 없던 시절에 저 책 한 권으로 오로지 공부를 할 때 한석봉 글씨가 눈에 익은 거죠. 그다음에 큰 글씨는 저거는 이제 무관들이 호연지기를 기를 때 저 큰 대자 천장을 보고 이제 연습을 하면서 지기를 기르는 겁니다. 한석봉 대표 작품이 걸려 있는 데가 바로 안동에 가시면 도산서원의 현판이 바로 한석봉 글씨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한석봉 희호대 이런 것도 있고요. 한석봉 마을도 있어요. 가평 가시면. 한석봉 체육과까지 있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한석봉 체육과라고 한석봉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글씨 쓰는 사람이 웰빙에서 건강하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야 되는지 몰라도 근데 실제로 글씨 쓰는 사람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예가와 장수 비교 논문도 있긴 합니다. 저희도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가평에 가시면 다 한석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잠깐 볼까요? 추사 선생님 1786년에 태어났습니다. 71세까지 사셨는데 호가 추사 완당평전이라는 유홍준의 유명한 책도 나와 있죠. 네, 경주 김씨고요. 추사 선생은 24살에 양자로 이제 어릴 때 양자로 큰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 김노경이라는 큰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통역관이었는데 아버지가 통역관은 자제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24살 때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자들 옹방강, 완은 이런 사람들 요즘 말하는 국제학술교류를 한 열흘 정도 하고 왔는데 중국의 어마어마한 글씨 자료를 역사 글씨 자료를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추사 선생이 이제 탈바꿈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만났던 완원이라는 사람을 너무 흠모하고 존경해서 그 완자를 따가지고 완당으로 이제 호도 이제 이런 겁니다. 추사 김정희 호는 한 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 알려진 호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만 추사 완당이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글자들 있잖아요. 지금 쓰지 않는 옛 글자들을 와서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조선에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추사 선생은 추사체 그런데 도대체 추사 선생님 글씨는 뭐가 추사체인가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징만 하나 말씀드리면 뭐 그냥 한자고 글씨네 하는데 이 회리 굵기를 보시면 넓은 굵기에서 가는 굵기가 대비가 한 10대 1 돼요. 굉장히 입체감 있는 글씨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뚱뚱한 사람이 물살인 사람하고 근육질하고 다르죠. 이분은 근육질의 획들입니다. 가늘어도 뼈대가 탄탄한 그런 글씨들을 구사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주도로 55세 때 유배를 갔어요. 윤상도 목사 사건에 아무튼 휘말려서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의 외척 집안이었는데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8년간 위리 안치가 됐습니다. 그때 제주도로 유배 가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유배 가는데 잘 나갈 때는 옆에 뭐 제자들이 2,000명을 거느리고 정말 부와 명예를 다 누렸는데 그런데 이제 제주도로 유배를 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요즘 말하면 돈 없으니까 사람이 안 붙어. 권력도 떨어지고.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을 유일하게 흠모했던 의리를 지킨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위해 그려준 그림이 바로 이 세한도라는 우리나라 보물입니다. 근데 이 세한도 그림이 뭔 의미냐면 요게 추사의 집이고요. 요게 잣나무, 소나무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이제 선생님들 공부합시다. 이제 논어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공자님이 옛날에 자왈, 공자가 말했는데 세한전오지 송백지 후조야라. 날씨가 세월이 추워진 후에 알겠습니다. 무엇이 소나무, 잣나무가 제일 나중에 시드는 거예요. 소나무, 잣나무는 우리가 뭐 군자의 절개 이렇게 비유를 하죠, 나무로. 그래서 다 내가 권력이 떨어졌을 때 다 그냥 나를 안측도 안 하는데 이 우리 제자 상적이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줬구나 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 그림을 그려줘서 제목을 세한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문인화라고 합니다.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서남 쪽에 대정현이 있어요. 거기 혹시 가보신 분 선생님 계신가요? 제주도 여행 뭐 세미나 자주 가실 텐데 그냥 연돈가스만 드시지 말고 여기도 한번 갔다 오세요. 여기 가시면은 요 추사 선생의 세안도 그림처럼 이렇게 주사관을 지어놨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지하에 박물관도 있고요. 2층에 가면 추사 선생 동상이 있고 제 젊은 시절에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한 16, 17년 전에 갔던 사진입니다. 추사 선생이 제주도 갔다가 해배가 되고 올라오는 길에 해남에 대흥사라는 절에 들리는데 거기서 스님, 주지스님 잘 알았는데 스님이 뭐 정각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량수각, 목숨을 헤아릴 수 없는 각, 그냥 우리가 영생의 각이죠. 그걸 썼습니다. 요 이제 요 작품이 유명한 또 현판인데요. 우리 여기 글씨 쓰면 이게 왼쪽이 이렇게 나가고 오른쪽은 똑바로 세우는데 추사 선생님은 늘 반대로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추사가 참 예술가였구나 라는 게 우리의 상식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창의력이 있었는데요. 글씨 보시면 다음 거 볼게요. 중로지실. 야, 대나무 죽자가 여기 똑같은 건데 사람 인자처럼 왼쪽에 써놓고 이게 불화자에 노자를 이렇게 대비해 놓고 갈지자는 꼭 뱀이 막 기어가듯이 집실자는 집 창문, 팔각 창문을 이렇게 아주 조용히 그런 창의적인 그런 파격적인 조형을 했습니다. 이런 추사 선생이다 라는 거 보시고요. 추사 선생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쓰신 게 이게 판전인데 아마 삼성동 쪽에 사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봉은사 있죠. 전에 왜 판전이라고 거기에 71세 때 70일 과병중작이라고 해서 과천에 살았어요. 추사 선생님 말년에. 예산에 태어나서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 유배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북청에 유배 한 번 더 갔다가 또 왔다가 과천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과천에도 추사박물관, 예산에도 추사관, 추사는 뭐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이 판전이라는 글씨는 이제 병중에 71세 때 쓰신 거고 지금은 이제 봉은사 혹시 절에 한번 가시면 원판은 이제 보관돼 있고 작년에 복각을 해서 걸어놨습니다. 모조품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추사 선생님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 예술에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문자향 석공기. 그래서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경험과 다양한 이제
교양 경험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저 서해안 전공 이쪽 분야 외에도 선생님들 뭐 분야는 다르시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은 직식자층이고 옛날로 말하면 4대부 지식인층이니까 책도 많이 두루두루 읽으시고 많은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의 그림은 문인화라 그러고요. 사이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옛날에 화공들, 그림 잘 그렸던 화공들은 화원화 공필화라고 얘기를 해요. 주사 선생이 이제 난초인데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야 되니까요. 왼쪽이 있잖아요. 변상백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묘작도 요거는 이제 화공의 그림이고 오른쪽은 김씨라는 사람이 문인화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그림이 그 그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요거는 이제 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쳐다보면 묘작 그냥 서로 둘이 수작을 부리는 거죠. 묘작입니다. 그냥 이렇게 묘사한 그림인데 다만 이제 작자가 이제 우리 자비할 때 그런 옛날에 벼슬 작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 이제 그림 갖다 놓으면 이제 승진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요 김씨의 작품은 동자 결려도 이 동자가 소를 끌려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문인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김씨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김한노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이 김씨 결혼식 날 의군부에 끌려가서 바로 처형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내 결혼식 날 돌아가시는 거죠. 조선시대 때는 왕의 어명이라 하면 뭐 바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씨라는 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사대부 집안인데 그런데 능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조정에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너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관직 줄게. 근데 저는 다 싫고 이 조선이 너무 싫어요 하면서 저는 안 끌려갈게요 하는 것을 당나귀에다가 당나귀를 자기의 표현해서 조정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나는 안 간다고 버티고 있는 그림. 이게 이제 동자 결여도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풍자하고 자신을 이제 은유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왼쪽에 자화상. 근데 고우가 그렇게 유명한 최북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시대 화가인데요. 고우는 왜 귀를 잘랐습니까?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네? 고우가 고객을 너무 사랑하다 못해 뭐 정신착락에 의해서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죠. 뭐 자기 분열에 의해서 자른 건데 뭐 이게 또 유명한 자화상이 됐습니다만 최북이라는 사람은 조선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북자를 두 개 쪼개가지고 7칠자 77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을 찔렀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고관대작들이 맨날 불러다가 너 일로 와.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그림 좀 그려. 나 좀 그려봐. 뭐 이상하게 그리면 못생겼잖아 하고 이제 막 뭐라 하고 돈도 줄 테니까 멋있게 그려봐.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지치다 자기 붓 이렇게 마른 붓으로 붓이 이제 굳으면 칼처럼 딱딱하거든요. 그걸로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북은 평생 애꾸눈으로 저렇게 지냈는데 이런 이제 자화상과 고의 자화상 저는 서양이 못하고 우리가 우수하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도 이런 유명한 자화상이 있다는 소개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사유 우리 동양이라고 마음과 몸은 하나다 심신합일 뭐 이런 말 하죠. 우리 글씨도 똑같습니다. 마음은 글씨를 주재하고 마음과 글씨는 하나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고와 우리 동양의 그런 글씨 그림들 마음 공부에 따라서 그런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또 예술적 표현도 좀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좀 다르냐 뭐 잠깐 보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 같은 분들은 정말 스탠다드 유자죠. 유가적인 학부. 이런 분들은 글씨를 아주 반듯반듯하고 정갈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쓰시고 옛날 이정이라는 선비 화가도 이런 대나무를 통해서 꼿꼿한 선비의 절개를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도 노장사상, 도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선시대는 2단으로 올렸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개방됐죠. 도교 사상, 신선 사상 이런 거 침취한 사람들은 자연주의예요. 글씨를 아주 무의자에 꾸미지 않고 쓰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이런 예술도 있고요. 그림을 그려도 사람을 안 그리고 공산무인도라고, 공산무인 수류합의, 공예 사상 이런 거,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요. 이런 이제 귀거래 이런 나 자연으로 돌아갈래 이런 사유들을 옛날에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양명학이라는 우리 조선대 약간 이단으로 몰렸는데 아주 이 양명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학문 사람들 내 마음이 삐뚤면 글씨도 삐뚤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난 내 길 간다. 마이웨이입니다. 그래서 이광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 지리산 천사 이렇게 간판 써놓은 산도 삐뚤고 절도 삐뚤고 그래요. 내 마음이 삐뚤어서 그렇대. 똑바로 쓰는 거 나 용납하지 않아. 왜 꿈틀대는 거니까. 예술도 그래야 되고 인생도 그래. 모든 삼라만상이 다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서희라는 중국 화가도 이런 저희가 조금 정갈하지 않는 그런 조금 파격적인 그림 이런 것들 다 자기 사고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적은 경계를 안다면 결국은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 표현된 결과물도 있지만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예술 사유가 결국은 이제 귀결되는 게 바로 인간으로 이제 귀결되는 인문학적 사고가 담겨 있는 예술이다. 요즘은 어떨까요? 와 선비 시대도 아니고 선배님들은 우리 글씨를 어떻게 쓰셨을까요? 옛날에는 붓이나 종이가 없을 때, 펜이 없을 때 새겼습니다. 동물의 뼈에다가 거북이 배딱지인데 점을 쳐서 이제 점의 내용을 이렇게 역사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뭔가 남기려고 하는 역사 보존의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걸 문자로 남기는데 이걸 청동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붓이라는 것이 뭔가 조금씩 이렇게 붓 같은 게 나오면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대나무나 나무 껍질에다 이렇게 글씨를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 비단 이런 것이 있으면서 2000년 동안 써온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써왔던 게 이제 없어졌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저탄소 중립 시대인가요? 네. 종이 안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시대를 역행하는 종이를 쓰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두드림의 시대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선생님들도 원장님들 그냥 하루 종일 자판 두드리고 집에 가면 스마트폰 두드리시고 하죠. 그렇습니다. 컴퓨터 나왔는데 뭐 굳이 글씨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 맞습니다. 옛날에 사진과가 있었는데 스마트폰 나오고 사진과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서예 뭐 붓글씨 컴퓨터로 궁서체 다 했는데 뭐다로 저걸 예술로 저렇게 어렵게 하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붓은요 2000년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발견됐는데 그때 쓰던 붓인데요. 이게 이제 붓입니다. 이 붓을 지금도 이제 일부 저 같은 이제 희귀종들이 일부가 쓰고 있는 필기도구입니다. 이 붓이 옛날에 이 붓을 쓸 때 요만큼 끝에 요것만 씁니다. 저희도 요걸 쓰고 나머지는 다 저장 공간입니다. 볼펜으로 말하면 볼펜 요게 심이고요. 뒤에는 이제 약입니다. 요만큼 이제 먹을 머금고 있다가 끝으로 쓰는 건데요. 서양은 저렇게 이제 옛날에 저기 만년필로 썼죠. 축 찍어가지고 펜촉에다가. 동양 사람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것을 붓을 발명해서 먹을 많이 머금고 수십 자를 쓰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두드러미 시대에 굳이 쓰기 예술을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폰트 시대인데 폰트, 행복, 꿈, 사랑. 나 사랑해. 꿈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 폰트가 할 수 없는 게 AI가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똥 이 글자 더럽습니까? 식사 후 죄송합니다. 똥 보니까 똥이네. 똥 밟았네 이런 생각 들죠. 제가 똥 한번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이런 똥도 있고요. 와 이런 똥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똥도 있네요. 아우
변비통도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대적인 예술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복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요. 꿈이 있으면 꿈을 늘어뜨려서 짓는 글자도 있고. 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안 돼. 그래서 저희는 붓으로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산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제 작품입니다. 앞에 것들은 다른 사람들 거고요. 네.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산처럼 모든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안식과 평온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모티브에서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작품에서 패키지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씨 예술, 쓰기 예술, 도대체 글씨 쓰면 되지. 예. 그런 글인데 어떻게 시가 있어요. 이 시가 뭐냐면 번식시킨다는 뜻으로 뭔가 글자를 써서 그것을 뭔가 자연처럼 이렇게 생명력처럼 싹 틔운다는 것이 바로 글씨인데요. 글씨가 그럼 예술입니까? 저한테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한 30분 지났는데 뭐 저걸 예술로 해. 굳이 취미로 하지. 맞습니다. 취미자 예술이긴 한데 이성적인 문자를 감성으로 예술화하는 작업. 그래서 그 생명력을 저희가 불어넣는 일을 하는데 모든 예술이 생명력을 넣는다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른 미술 분야나 예술 분야와 달리 일필휘지. 아까 선생님 기타 치셨죠? 네, 일필휘지입니다 이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는 도구가 바로 붓인데 요즘 사람들 붓을 안 써서 일부만 쓰고 있는 게 바로 붓입니다. 근데 글씨의 생명력이 도대체 뭐예요? 글씨가 무슨 생명이 있다고 그냥 글씨지. 사람이 신체 신기골육혈이 있죠. 글씨에도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희 옛날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합니다. 피도 흐르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기운도 있고 정신도 담겨 있다라고 옛날 소동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생명력이 불어넣는 일필이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두 번을 가지 않는 한 번에 모든 의식과 시간과 공간을 집중하는 그런 붓질로서 이 작품들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게 붓이 둥글고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쓰기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은 이제 붓글씨 써보셨지만 저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죠? 왜 마음대로 안 되냐면 둥글어서 그래요.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골프공 마음대로 갑니까 어디? 잘 안 되죠. 둥근 거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둥글다는 것은 우리 태극기에 둥근 게 있죠. 태극이라고 해요. 이건 네모난 건 방이라고 해요. 뭐가 납니다. 방을 땅이라고 해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둥근 건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음양입니다. 음과 양, 양과 음인데 둥글다는 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측 불안. 서양의 미술은 이제 예술가들 다 낙각붓을 쓰는데 그냥 칠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저 붓이라는 것이 서양과 다른 특수한 그러한 예술 도구입니다. 전통적인 필기도구 이것이 이제 무한한 생동과 변화를 자아냈는데요. 그럼 글씨 도대체 서예 어떻게 감상해야 될까? 간혹 뭐 병원이나 집에 하나씩 걸려 있어요 글씨.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일단 못 읽겠어. 읽지 마세요. 일단 한자야. 어려워. 일단은 사람처럼 한번 보세요. 글자 획이나 글꼴이나 조형 이런 것들을 자연의 생명처럼 바라보고 그 기운이나 표정 느낌 한번 발견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먹빛도 보고 선질도 보고 모양새도 한번 보고 이 글씨 보니까 우리 뒷집에 멍 때리고 있는 아저씨 생각나네. 뭐 이런 느낌들 그 글씨에서도 사람처럼 보시면 됩니다. 자, 광화문 우리 서울의 중심이죠. 저 광화문 현판 글씨 저게 이제 2008년도에 광화문을 복원하려고 저 현판을 2년 동안 복원을 해서 저 꼬라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글씨 전문가, 폰트 전문가, 뭐 문화재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저는 그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만은
2년 동안 저걸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2년 동안 했는데 이게 뭐 폰트 글씨 아닙니까? 왜 2년 동안 5억을 들여서 저걸 하고 있죠? 그냥 컴퓨터로 우리 1초 만에 그냥 방음으로 한자 변환하면 한양 해서체 치면 딱 나오는데 사실 폰트가 됐죠. 이 사진을 보고 복원한다고 한 게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글학에서는 한글로 해야 된다. 이 영남 유림들은 태계 선생 글씨를 넣어야지. 그리고 뭐 이제 추사 선생 또 후에 추사를 넣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전에 사진이 또 나왔네요. 프랑스에서 발견된 사진 보니까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야. 시컨 매덕 들었는데 잘못했어요. 네. 옛날에는 까만 바탕에 흰색, 금색 글씨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글씨가 또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흰 바탕에 까만색에 놓으면 글씨가 왜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까만 바탕에 금색 글씨죠. 이런 글씨는 하나도 안 변했고 색깔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가 참 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렇구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 게 이 정도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오래전에 100년, 200년 전의 거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필을 모셔다가 써야지 그것도 또 100년이 지나서 또 역사가 되고 문화재가 될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아직 이럴 때는 또 과거를 찾습니다. 네. 이제 옛날 거고 지금 똑같이 글씨는 똑같고 색깔만 바꿨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생명각, 생동각 이런 말씀드렸죠. 추사 김정희 현판 아까 제주도 갔다 왔다 쓴 거 한번 보십시오. 꿈틀꿈틀대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150년이 지나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페인트 칠해놓은 것 같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 글씨. 초등학생도 저런 글씨는 똑같이 그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신장부 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예랑 붓글씨, 쓰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다른 예술도 그렇지만 이러한 이제 리듬과 생명력, 절주, 음악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술입니다. 옛날 글씨를 이제 요즘은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이렇게 이제 창의를 하고요. 현대에 와서는 옛날 이제 조선시대 때 1446년대 한글 반포 때 글꼴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한다기보다는 예술화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요런 이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의 그런 편지 글씨 이런 글씨들을 이렇게 작품화해서 이게 이제 폰트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박 2일 잘 아시죠? 그래서 요새 아마 선생님들 저기 뭐 병원에도 이런 거 많이 글 써있는데 캘리그라피 이런 거 요즘 많이들 보셨죠? 요즘 문화센터나 어디 관공서 가면은 서예 수업 없습니다. 다 캘리그라피입니다. 서예를 영어로 하면 캘리그라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어로 해야지 잘 되나 봐. 그래가지고 네 서예 그러면 아무도 안 갑니다. 수강생 0명, 캘리그라피 하면 20명 막 차요.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인데 한글 이제 한자를 잘 못 읽으니까 한글 이런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통의 한자 서예, 전통 서예보다 다 이제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한자 못 읽겠어요. 한자 가독성이 어려워요. 근데 한글도 옛날에는 맨 궁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다양하고 예술적이야.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생동 있는 그런 이제 글씨로 재탄생되고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서예하는 저같이 꼰대들이, 조선 꼰대들이, 서예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법칙대로만 쓰기만 썼는데, 시대를 잘못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글씨가 근데 쓰일 때가 많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다 모든 이제 드라마 타이틀 다 글씨로 되죠. 다 서예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고요. 뭐 이런 간판들, 그다음에 뭐 옷에 들린 것들, 외국인들이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옷 주면 싫어해요. 촌스럽다고. 안 입는데. 최근에 영화
다 붓글씨죠. 그러니까 이걸 폰트로 한산 서울의 봄 써놨으면 이 영화를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글씨가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서예라는 붓글씨라는 것이 이런 이제 감성적인 그런 모티브로 자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남자는 나쁘다 너희들 해봐라 할 때 진짜 나쁜 남자들 많네요. 남자는 나쁘다 이렇게 나쁘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작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현대는 그래서 문자를 붓으로 쓰는데요. 감성, 충만한 감성.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요즘은 예술적으로 개성 있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건 일본의 현대 작가인데요. 이노에 유이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가난하게 평생 살았는데 가난할 빈자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예술 작가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지만 작가입니다. 현대 한국 작가인데요. 봄비라는 어려운 한자 한문 시를 갖다가 전시장에다가 먹으로 비를 뿌려놨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우공이 산을 옮긴다. 우공이 산을 연습했는 걸 저렇게 모아서 이렇게 설치도 하고요. 글씨를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무국 끝이 없는 이런 것들 표현도 하고 쏟아져 내려오는 글씨들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뭐 LCD로 이렇게 LCD봉으로 순간 글씨 표현도 합니다. 이렇게 블랙라이트로 작품도 하고요. 뭐 이런 여러분들 뭐 그냥 서예가 아주 그냥 옛날 선비들의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런 이제 현대 미술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해드린 거고요. 요즘 퍼포먼스를 많이 하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떠드는 것보다 와서 그냥 글씨 한번 다 퍼포먼스 하면 제일 좋은데 그죠? 잠도 안 오시고 그냥 소화도 되고 좋은데 요거는 일본 작가고요. 요거는 한국 사람, 중국입니다. 역시 이제 나라별마다 다르죠 표현이. 네, 일본은 진짜 일본 스타일이고 한국은 순박하고 중국은 역시 예측 불허의 엽기적입니다. 사람 머리입니다 저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 또 서예가들, 젊은 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쓴다, 나 자신을 보려고 이제 옛날 것 남들 의식 안 하고 자기 길을 이제 마이웨이를 가다 보니까 요즘은 서예도 많이 예술로 이제 탈바꿈해가고 있는데요. 자, 이거 잘 아시죠, 선생님들 옛날에 한문 공부하실 때, 그죠? 옛날에 한문 교과서 있었잖아요. 하기 시습지 불정멸로가 잘 아시죠?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니까 제때 익힌다라는 뜻이고요. 유붕이 자원방문하니 불령낙화 오늘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서로 찾아오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함께 하니까. 요까지 보통 이제 한문 공부하면 하고 접죠. 예. 나 한문 공부해야지 두 줄 딱 하고 이제 요거 안 읽고 끝납니다. 보통 논어 공부하면. 인부지 불언이면 불력군자호하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언 썩내지 않으면 섭섭해하지 않으면 화내지 않으면 또한 훌륭한 사람 군자답지 않는가 라는 겁니다. 제가 이 20세 약관에 이 글에 이제 묻혀가지고 제가 이 길을 30년을 가까이 넘게 왔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물론 공부를 잘 못해서 미대를 갔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 길을 이제 20살부터 아예 정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뭐 꼭 예술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사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뭐 섭섭해 남들이 안 알아줘도 남들이 뭐라고 이렇게 안 칭송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마이웨이를 가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공부도 하다가 이런 서예 작품도 하다가요. 이런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쓰기도 하다가 이런 글씨도 썼다가요. 뭐 이렇게도 썼다가요. 가난한 부자가 되려고 좀 한때는 선비를 꿈꾸다가요.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 마누라한테 프로포즈할 때 글씨로 때웠다가요. 아유 저 집사람한테 결혼할 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프로포즈를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때웠어요.
제가 시를 하나 져가지고 제가 글씨를 써가지고 줬어요. 감동은 한 달밖에 안 가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참 좋은 문구를 하나 때렸는데, 나를 배우는 자는 죽고 나를 변화시키는 자는 살고 나를 능가하는 자, 나를 깨우치는 자는 진보한다, 발전한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도 저도 학교에 있는 저도 다 선생님들이시니까 이건 나 자신도 되고 스승도 되겠지만, 그냥 내가 늘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죽는 거야.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나마 살 것이고, 나 자신도 파괴를 하는 그것이 바로 진보하고 우리가 발전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을 좀 탈바꿈을 시작을 했습니다. 왼손으로도 작품 해보고요. 이런 좀 추상적인 작품도 해보고, 맹자에 나온 얘기인데 구방심입니다. 방심하지 마 이런 말 하죠. 방심은, 방심은 금물, 마음이 막 어디 달아난 걸 방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회화적으로 좀 표현한 건데, 방심을 갖다가 이제 구자가 땡겨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도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이제 돌도 뚫는다. 도대체 뚫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제 머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뚫으려면 뭐가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유치한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렸어요. 오늘날 전화 와가지고 교과서에 좀 싫다고,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좋은 내용이라고, 글씨 좋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내용이 좋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사고를 하면서 작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세불라이언이라는 유명한 말인데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연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 시간이 적어졌어요. 맞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갇혀있는 한정된 시간이고, 이거는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제가 표현한 건데, 세불라이언입니다. 순박함을 지키는 것, 중도를 지키자, 이런 이제 시도를 좀 하다가 넘어갈게요. 드넓고 굳세게 베풀고 살자 하면서 정약용 선생의 한자들을 이제 못 읽으니까 한글로 이제 작업도 좀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는 도장도 다 합니다. 도장색이 위해서 정각으로 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아까 이지혁 교수님 잘 아신다 그러셨죠? 이지혁 교수님이 이 작품 소장하고 계십니다, 제 거. 이게 말맞자인데 옛날 문자입니다. 제가 애를 셋을 낳았는데 막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말띠를 하나 낳아가지고, 그래서 말맞자를 우리 막둥이 선물로 이제 태어날 때 제가 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시대를 컨트롤 예술이 되려면 창의성, 유일성, 개별성, 이게 없으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10년 전부터 탈바꿈을 했는데, 글씨 너무 재미없어. 맨날 벽에 붙어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좀 입체화 해보자 해서 조각가 만나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씨하고 조각하고 글씨를 갖다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죠. 그래서 여기 한글로 희망이라는 글자예요. 그냥 희망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희망 생각하니까 새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새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철로 작업도 하고요. 즐거울 낙자죠. 즐거울 낙자가 한자가, 이게 중간에 동그란 거 저게 북입니다, 여러분들. 그 양쪽에 저렇게 아이처럼 생긴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건 북 받침대. 옛날 사람들은 양쪽에서 북을 치며 즐기는 게, 이게 즐거울 낙자. 북막할 때 낙자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쇠를 갖다가, 제가 조각가는 아닌데 조각하는 우리 학교에 조각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 열심히 잘하는 교수님 작업실에 방학에 한 달 가가지고 둘이 먹고 자고 하면서 두드렸습니다. 쇠를 망치로 두드린 겁니다. 디테일한 자르고 하는 건 교수님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콜라보를 했죠. 야, 이 작품하고 이렇게 해오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인사동에 뭐 지나가다가 막 서로 살려고 해. 근데 다른 거 안 사고 이거만 사겠대. 그래서 제가 후회했죠. 이걸 한 10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결국 가난한 부자처럼 가난합니다. 그래서 동락이죠. 함께 즐거워하는 동락이고요. 뭐 이런 거 예에서 논일다, 논에 나온 유어예 이렇게 글자 두 글자를 회화로 합쳤고요. 저거는 이제 조각으로 글씨에서 회화로, 회화에서 조각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같아요? 이렇게 뭐 가위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죠? 네. 오른쪽에 사람입니다. 하늘 천자입니다. 큰 대자 위에 뭔가 하나 더 있는 게 하늘입니다. 그 하늘 천자예요. 큰 대자 위에 가로이가 하나 더 있죠. 그 하늘 천자고 마음 심자를 옆으로 대는 걸 피운 겁니다. 그래서 천심입니다. 하늘의 뜻이고 자연의 마음, 천명과도 상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심을 유지하자, 순수한 본심을 지키자라는 그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번 여기서 강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강재 교수님, 그죠? 뵌 적이 있죠, 이분. 네, 이강재 교수님이 작년 초에 논어처럼 이끌어라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논어 전공자니까. 아, 그래요? 논어처럼 이끄시고 저는 논어처럼 예술할게요 하면서 제가 이걸 작품화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길, 리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요. 인사동 이제 한복판 길에서 길자를 이제 내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입체 작업은 안 하고 그냥 평면으로 하고 특강도 한번 하고요. 아까 지금 보셨던 화이부동이라는 걸 잘 읽으셨는데 우리 백 원장님께서 조화롭지만 똑같이 하는 것, 일률적이지 않는 것, 화이부동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조화를 이루되 부안해동하지 않는 것. 소인들은 동의부라 그럽니다. 소인들은 그냥 한 통속이면서 또 좋아하는 모지로 안 된대. 그래서 글씨도 저도 한자 한자 다 지멋대로 써놓고 이제 조화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명이라는 작품인데요. 다 논어에 나온 얘기입니다. 발을 정자, 이름 명자. 이름을 바로 잡아라. 도대체 뭘까요? 저거죠. 여기 써 있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선생은 선생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원장님 원장님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네. 자기 각자의 그런 주어진 이름에서 그것에 대한 바로 정당하고 바르고 본질적인 것을 충실히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정명이고요. 요 글씨는 각골문, 아까 보셨던 짐승 뼈에 이랬었던 옛날 글꼴입니다. 그걸로 이제 정명이라고 썼고, 문도라고요. 들을 문자에 우리 진리 도자, 길도자입니다. 리더의 군자의 바른 도리를 갈망한다라고 뭐 이렇게 해석해놨는데 이 내용은 그거예요. 아침에 도를 깨우치고 저녁에 죽어도 나는 좋다. 공자가 그런 말 합니다. 아침에 진리를 깨우치고 저녁에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살날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까라는 이제 고민과 철학의 사유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는 그런 이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도 늘 저한테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아침에 뭔가 진리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을 때까지 나도 갈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덕풍입니다. 덕덕자의 바람 품자인데요. 군자의 덕은 바람 같아서 소인에게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바람이 불면 소인들은 불처럼 다 눕는다는 겁니다. 군자는 바람을 일으키고 소인들은 군자의 바람 따라 이리저리 저리저리 쏠린다는 거지.
풀은 소인이고 바람은 풍자. 그래서 풀이 될 것이냐, 우리는 바람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바람도 그냥 바람이 아니고 덕풍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독덕자 한번 말씀을 추가로 드릴게요. 우리 독덕 한자로 저 덕자만 나오는데, 저 옛날 글자가 고들직자의 밑에 마음 신자가 옛날 한자예요. 한글 프로그램 한자 변환 치시면 그 고들직자 밑에 마음 신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고든 마음인데요. 그래서 순수한 본래 마음이 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뭐 심하다 그러죠? 변덕, 죽을 듯이 한다. 변덕 심하다 그러죠? 네. 순수한 마음은 덕인데 그 덕이 점점 우리가 욕심에 가려져서 변덕스러워지고, 그래서 본래 순수한 덕을 회복해서 그런 덕풍을 일으켜야 된다. 여기 지도자층들이시니까 그런 덕풍을 꼭 몰고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네. 근자열 원자래. 그래서 참 리더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진정으로 성공한 리더자다. 보통 나이가 먹고 직위가 올라가면 옆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죠? 저도 작년부터 한국세학교 회장했거든요. 회장을 하는데 회장에서 뒤풀이 가면 회장님 자리에는 밥 먹으러 안 와요. 다들 그냥. 지들끼리 그냥 수닥수닥 한다고 그죠? 옆에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리더의 높은 자리에 가면 이런 이제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이 작품을 이 예술서의 작품에서 이걸 대련이라고 합니다. 서로 대꾸가 이루는 대련인데, 제가 이걸 따로따로 썼는데 붙여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종이를 2개 놓고 쓴 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 종이를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2장을 넣고 근자열을 쓰고 원자열을 썼는데, 안에 붙였더니 저렇게 이빨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열리지처럼 붙었구나. 그래서 우연한 효과를 맞은 작품입니다. 이강재 교수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유어예라는 작품을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책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선생님들이 제일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쉬어야 돼요. 이제 욕기입니다. 목욕할 욕자에다가 기수기자인데 선생님들 쉬셔야 돼. 너무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그죠? 환자 진료 보셔야 되고 병원 운영하셔야 되고 일과 생활의 조화, 리더도 구성원도 쉴 수 있어요. 쉴 때를 알아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안에 내용은 쫙 있습니다만은 공자 제자 중에 너는 뭐 할래 했는데 증석이라는 사람이 저는 바람 쐬면서 냇가에서 머물다가 노래 부르면서 오겠다 했더니 야 나도 니하고 생각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욕기입니다. 선생님들 목욕만 하지 마시고 욕기 하세요. 쉬셔야 돼요. 조금. 네, 길이라는 제 타이틀 작품이었고요. 이 길자 하나 나오는데 제가 종이 300장 썼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전시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작품하면 막 4, 5개월 준비하잖아요. 길자 쓰는데 아무리 써도 길이 안 나와. 아까 뭐 일필휘지 얘기했듯이 연주하면 산문을 하려고요. 맨날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 길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길자만 거의 300장 가까이 썼던 것 같은데 그래야 지금도 아쉽습니다. 근본을 지킬 줄 알아야 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분자는 무본이 볼일이 도생이라. 근본이 있으면 반드시 길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습 배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익힌다, 실습한다, 실천한다 이런 거니까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뜻이고요. 배우면 뭐해요? 생각도 하고 응용해야 되니까 학이사람, 학이불사증마하고 사이불학직태라는 논의 문구를 이렇게 작품한 거고요. 바위, 강할 강자, 강할 굳세로 있지 않는다. 바위처럼 단단해야 된다. 흔들림 없는 리더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아까 말했던 문인화 이런 것처럼 바위입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바위 했는데 여기다가 이런 말 쓰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노래예요, 노래. 혹시 아세요? 바위처럼 살아가고파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노래 적었어요. 바위처럼 살자고. 요거는 삼성, 예, 삼성 3번 반성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도모할 때 내가 충실되게 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사귀면서 믿음직스럽게 했는가? 내가 오늘 뭐 익히고 배운 것을 또 복습하고 또 실천하고 있었는가? 이런 3가지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다 됐다고 얘가 뭐라 합니다. 예. 허물 있으면 고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예. 이건 목숨 숫자입니다. 오래 장수하세요. 네. 여기 대나무인데요. 여기 2개가 이렇게 만나죠. 사람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원래는 다 성상근, 원래 본성은 다 비슷해요. 살다가 환경적인 요인, 자기가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거지 원래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등한 기회를 이렇게 서로에게 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공정 아닙니까? 공평이고.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광견이라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보세요. 락자도 한번 더 해보고 멀리 생각하는 거 원력 넘어가겠습니다. 늘 항상 always 덕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참 잘 아시는 말이죠. 덕불고입니다. 아까 덕자 설명드린 건데 덕을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 이리관지 하나로서 관통하는 것,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저도 작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전시할 때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이 정도인데요. 뒤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선생님들 치료가 있어서 병원에 계셔서 제가 치료에 대한 서예치료 이야기들인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서예 세계를 조금 제가 소개한 거예요. 뭐 대단한 지식을 드린 것도 아니고 저런 분이 저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정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쓰기의 미학이라는 것은 바로 인문학적 사고의 표현에 의한 정서를 함양시키고 심신합일의 경지를 또 체득해보고 그리고 우리 전통 문자의 응용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예술로서 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분야가 저런 거였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고 졸리신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거든요. 내가 저 개인적으로 네. 선생님 만나뵙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은 접수소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맞아요. 축구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 저는 대학 3군데 단체가 있어요. 가면은 그때 딱 막히는 게 중국이나 일본은 붓으로 방명록을 씁니다. 우리는 볼펜은 끄집어낼 수 없고 사인펜 찾을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단 질문에 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의 후손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유채에 쓰셨던 나짜존자 선생님 도나문이나 진선문 또 원각사비 하시는데 집안에 잘하시지만 정하현 선생님 아시죠? 아주 가까운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작품을 표고를 만들어 와다 주는데 나는 정작 남한테 부탁해서 써다가 선물을 한단 말이죠. 근데 홍덕선 선생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치과 의사들이 간단한 마음이라도 저기 예술지가 아니더라도 그걸 배워서 선물 주고 표현이 이상합니다. 품이 있게끔 아까 일본 가서 탁 그냥 쓰는 순간에 막 하루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붓을 못 쓰니까.
그러려면은 첫째 구체적으로 한문이나 한글 옛날에 난계 박진주 선생님에게도 많이 어프로치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치과 의사에게는 노후에 유양석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노후에 멋지게 썼잖아요. 도자기 고 쓰고 저도 막 도자기를 꼬러 갈 때 서의가를 모시고 가서 쌍락권을 받아가지고 일본 선생님한테 드리거든요. 내 걸로 써달라. 그러고 써가지고 부어서 갖다 주면 막 일본 사람 믿고 싶어서 놀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우리 치과 의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대학교 나와서 전문학교 때문에 수준이 높습니다. 이들이 교류하는 것이 세계 가면은 모든 게 그냥 특히 ICD는 더 그래요. 그럴 때 선생님 오늘 오셨을 때 우리 한글도 있을 수도 있고 한문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 가서 배워야 막 선생님과 결혼 막 예술 경쟁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좀 실질적인 거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아 일단은 뭐 기본적인 걸 배우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죠? 어디서 어떻게 해요? 뭐 가까운 서예 학원 요즘 잘 없죠? 아무나 가도 아 그럼요. 아니 그 서예학원이 수준이 어느 정도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제가 다 알죠. 수준 이제 품격을 아는데 제 전화번호 뒤에 다 있어요. 문의하십시오. 혹시 창동에 사신다면 창동 어떤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강의하실 수 배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뭘 배워도 좀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대단한 걸 배우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기왕 배우는 것 조금 시간은 짧으면서도 제대로 배워야 되죠. 그죠? 그래야 써먹기라도 써먹으니까. 네. 그럼 제가 뭐 주위에 혹시 관심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뭐 이거 글씨 쓰시지 않으세요? 200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써드려야 돼요. 사진. 교육은 그 뒤에서 저희한테 선물 주신 거라 생각하고 저 뒤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세요. 어떤 그 유명 연주자보다 가장 조금세고 정말 집중해서 잘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